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대륙 전체에 세금을 매기고 또 막강한 해군력으로 바다의 교역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네, 진짜 말 한마디가 곧 법인 그런 거대한 제국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후대의 사람들이 당신의 그 공식 국가 기록물을 들춰보는 유일한 이유가 당시에 당신 밑에서 일했던 한 소수민족 출신의 관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 정말 권력자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역사적 아이러니 중 하나네요. 왕은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력을 과시하려고 거대한 기록의 기념비를 세운 건데 역사는 오히려 그 기록을 탈취해서 전혀 다른 방식의 리더십을 기억하는데 사용해버린 셈이니까요. 그렇죠. 이 흥미로운 기록 속으로의 깊은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할 텍스트는 단 3문장으로 이루어진 고대 페르시아의 기록인데요. 네, 아주 짧은 기록이죠. 네,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텍스트 안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구축한 압도적이고 물리적인 제국의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의 최종점에 올라선 유다인 모르드게가 그 권력을 내부에서 어떻게 재정의했는지가 아주 치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번 탐구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 두 가지 권력의 얼굴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권력자가 통치했다 이런 결과가 아니거든요. 그 거대한 제국의 절대 권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했는지, 그리고 그 체제의 변방에 있던 인물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도 어떻게 그 권력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렸는지, 그 기계적인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 텍스트가 묘사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장악력부터 하나씩 풀어봅시다. 기록은 아하수에로 왕이 본토뿐만 아니라 저 멀리 바다 섬들까지 세금을 바치게 했다는 사실로 시작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오프닝이죠. 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읽었을 때는 솔직히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국이 너무 커지니까 국고가 바닥난 게 아닐까? 아, 현금이 부족해져서요? 네. 영토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현금이 부족해지니까 결국 접근하기도 힘든 변방의 섬들까지 막 이잡듯이 뒤져서 긴축 재정을 메우려 한 것 아닌가 싶었거든요. 왜 굳이 세금 이야기로 시작했을까 싶어서요.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한 세수 확보로 보셨군요. 굉장히 합리적인 추론인데 하지만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물류 시스템을 고려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정반대요? 제국이 돈이 궁했던 게 아니라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 1세 시대의 페르시아는 이미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부를 축적한 상태였거든요. 그들에게 그 변방의 섬 몇 개에서 거둬들이는 조공은 국가 재정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만한 액수가 절대 아니었어요. 아, 그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물류와 네트워크 통제력의 문제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내륙, 즉 본토에서 세금을 걷는 건 잘 닦인 왕의 길과 기병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말 타고 가서 걷어오면 되니까요. 예, 하지만 바다섬들에서 정기적으로 곡물과 세금을 짐수한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고도의 해상 물류망, 정교한 항해술, 그리고 언제든 반란을 진압할 수 있는 아주 압도적인 해군력이 항시 유지되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네요. 약간 현대의 거대 테크 독점 기업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빠르겠어요. 오, 테크 기업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그 거대 테크 기업들은 자기들의 소프트웨어 생태계, 즉 본토를 장악하는 데 만족하지 않잖아요. 기어이 마이크로칩, 공급망이나 히토류 광산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그러니까 바다 섬들까지 완전히 장악하려고 하죠. 아, 확실히 그렇네요. 당장 그 광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절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통제망을 벗어나서는 이 지구상에 어떤 독립적인 경제 주체나 경쟁자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시스템적으로 증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조공징수는 제국의 혈관이 세상 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인 셈이에요.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요? 네, 위에서 아래로 내리누르는 철저한 하향식 권력, 그리고 중앙에서 변방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중앙 집권적 권력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 본토와 바다 섬들의 조공을 바치게 했다는 표현 안에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물리적인 징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한 아하수에로 왕의 통제력을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다음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해군력이 막강하고 세금을 잘 걷어도 왕이 죽거나 혹은 반란이 일어나면 그 물리적 통제력은 결국 끝나는 것 아닌가요? 당연하죠. 물리적 권력은 유한하니까요. 네. 그럼 고대의 제국들은 이 유한한 권력을 어떻게 영구적인 것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권력의 무대가 실행에서 기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국의 물리적 통제력을 영원한 시간의 궤도에 올려놓는 장치, 즉 국가의 공식 연대기입니다. 텍스트를 보면 이 모든 권력의 행적이 메대와 바사 열한의 일기에 기록되었다고 선언하거든요. 그 일기, 즉 공식 기록에 대한 부분이 저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여기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기록을 보면 왕의 막강한 능력과 업적이 적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동급으로 나란히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네, 나란히 들어가 있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모르드게가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그는 정복민인 페르시아인이 아니라 철저한 피지배계층인 유다인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완벽한 마이너리티죠. 네, 그런데 왕이 자신의 그 성스러운 궁중 일기에 소수 민족 관료의 성공 스토리를 이렇게 큰 비중으로 허락했다는 게 좀 안 믿깁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의외로 깨어있는 군주여서 약간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리더십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싶었던 걸까요? 현대 관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인사정책으로 포장하기 딱 좋기는 하죠. 네, 요즘 기업들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고대 근동의 국가 기록물은 철저한 국가 프로파간다 기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국의 공식 연대기에 소수민족 출신인 모르드게의 성공이 기록되었다는 건 왕이 그를 인간적으로 존중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국이 모르드게의 성공을 완전히 흡수해버렸기 때문이죠. 제국이 그의 성공을 흡수했다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거죠? 제국의 논리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보아라, 저 피지배 민족의 출신이라 할지라도 우리 페르시아 제국의 관대한 시스템 안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최고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 아, 철저히 시스템 자랑이네요. 그렇죠. 즉 모르드게의 그 개인적인 탁월함이나 신분 상승조차도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구축한 완벽한 제국 시스템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쓰이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그를 높일 수 있는 왕의 권력이 찬양받는 구조인 셈이죠. 와, 그거 진짜 소름 돋는 정치공학이네요. 겉으로는 소수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도구로 쏙 빼먹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남긴 서기관의 어조가 그렇게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텍스트를 보면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점잖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나요?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아주 강한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거든요. 아, 그 부분도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 확신에 찬 어조를 들으니까 마치 소셜미디어에서 막 논쟁 벌이다가 팩트 폭격하는 현대인이 떠오르더라고요. 팩트 폭격이요? 어떤 식의 팩트 폭격인가요? 약간 누군가 의무론이나 의심을 제기하면 공식 위키피디어 링크를 딱 던지면서 내 말이 못 믿어오면 공식 기록이나 구글을 찾아봐. 거기에다 증명되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기록자는 왜 굳이 이런 도발적인 어조를 썼을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 수사 의문문은 이건 소수민족들 사이에서 떠도는 과장된 영웅담이나 신화가 아니다. 당대 최고의 정보력과 권위를 가진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 시스템이 직접 교차 검증하고 박제해놓은 객관적 팩트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교차 검증된 팩트다. 네, 제국 스스로가 증명해 주었다는 이 역설적 역설이 역설적이게도 이 기록의 신뢰도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장치가 되는 거죠. 좋습니다. 제국은 자기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 모르드게를 높였고 또 그것을 공식 기록으로 박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철저히 왕의 관점에서 본 권력의 메커니즘이네요. 네, 하향식 권력이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권력의 전복은 바로 이 다음부터 일어납니다. 국가가 모르드게를 2인자로 세웠다면 이제 중요한 건 모르드게가 그 거대한 권력의 칼자루를 쥐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역사적으로 제국의 주변부 출신이 중심부의 최고 권력에 진입했을 때 보여주는 패턴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기득권에 동화되거나 자신의 뿌리를 지워버리죠. 맞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학술적인 용어로는 이런 엘리트들을 매판계급이라고 부릅니다. 제국의 통치를 돕는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종국에는 자신들의 원래 공동체를 더 억압하는 앞잡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게요. 권력이 꼭대기에 오르면 과거에 자신과 같았던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정말 많잖아요. 수직적인 권력 구조 안에서 생존하려면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제가 모르드게였다고 해도 당장 그 페르시아 귀족들 눈치 보느라 동족인 유다인들을 멀리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죠. 네, 자칫하면 특정 민족만 챙긴다는 반역의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까요. 안 그런가요? 그게 아주 상식적인 정치 역학이죠. 그런데 이 기록은 모르드게가 그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증언합니다. 텍스트에 나타난 모르드게의 위치를 분석해보면 그의 권력이 작동하는 두 가지 방향성이 나와요. 두 가지 방향성이요? 네, 수직적으로는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는, 그러니까 막강한 2인자의 절대적인 위궤를 차지했지만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유다인 중에 존대받고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괸, 즉 사랑과 인정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했다는 게 진짜 기적처럼 느껴져요. 대체 어떻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 핍박받는 소수 민족 공동체 안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않고 존경을 받는다는 게 가능하죠?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건 마치 거대 독점 테크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가 된 천재 엔지니어가 떠오르거든요. 오, 아까 그 테크 기업 비유의 연장선인가요? 네, 수직적으로는 CEO의 철저한 신임을 받으면서 회사의 글로벌 인프라를 막 확장하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데 뒤로는 철저한 보안망을 우회해서 회사에 남는 서버망이나 인공지능 자원을 자신의 고향 마을이나 소외된 커뮤니티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아, 훌륭한 비유네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가 너무 뛰어나니까 해고하지도 못하고 커뮤니티도 그를 배신자가 아니라 영웅으로 열렬히 지지하는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보통은 초심을 잃기 마련인데요. 아주 기계적이고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모르드게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아서 동족들에게 좋은 말만 해준 게 아닙니다.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은 그가 어떻게 이 수평적 연대를 유지했는지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거든요. 어떻게 명시되어 있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렇게요. 여기서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은 제국의 법률과 정책 안에서 자기 백성이 물리적으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도록 아주 실질적인 제도를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감성적인 위로나 동정심 차원에서 그친 게 아니군요. 풀뿌리 출신 활동가가 2인자가 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아예 정책적이고 법적인 보호막을 직접 구축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바로 그 정책적 이익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안위하였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이나 당시 시대상을 볼 때 평화를 말하다라는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평화를 말하다요? 네, 제국의 폭력적인 억압 아래서 늘 불안에 떨어야 했던 공동체에게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평화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즉, 시스템 내부의 권력을 이용해서 외부의 폭력을 차단하는 완벽한 방파제 역할을 한 것이죠. 와, 진짜 놀랍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그의 궁극적인 레거시가 정복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평화와 아니었다는 점이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이야기를 여기까지 나누고 보니까 단 3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기록이 왜 그렇게 위대한지 온몸으로 체감하게 됩니다. 네, 굉장히 밀도 높은 텍스트죠. 처음에 이 기록은 세상 모든 곳에서 세금을 쥐어짜내는 아하수에로 왕의 거대한 하향식, 경제적 통제 권력으로 시작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소수자인 모르드게가 보여준 상향식, 공동체 중심의 돌봄 리더십으로 텍스트의 초점이 완전히 이동해버렸어요. 권력의 방향이 착취에서 보호로 완벽하게 뒤집힌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텍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한 정치적 대위법 중 하나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무력과 자본으로 세계를 장악한 제국의 거대한 통제력, 그리고 연대와 돌봄으로 공동체를 지켜낸 개인의 영향력이 단 3문장, 한 페이지 안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멋진 표현이네요. 자, 이제 이 깊은 탐구를 부드럽게 마무리하면서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거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인 권력자 왕, 그리고 그 밑에서 동족을 구한 2인자 모르드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이 역사의 무대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라 이거 흥미롭거든요. 누굴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로 2절에서 언급된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를 실제로 기록한
그 이름 없는 서기관입니다. 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왕은 세상 끝에서 조공을 거두면서 자신의 물리적 권력을 마음껏 뽐냈고 또 모르드게는 정책을 통해 공동체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들의 행적 중 무엇이 후대에 남겨져서 큰 울림을 줄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바로 그 펜을 쥐고 있던 서기관이거든요. 와, 그러네요. 역사를 취사선택하고 편집하는 기록자의 권력이군요. 왕은 징수했고 이인자는 안위했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불멸의 생명을 부여한 것은 결국 붓을 든 자였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만약 그 서기관이 모르드게의 행적을 일기에서 단 한 줄이라도 지워버렸다면 우리는 제국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었는지만 알 뿐 이 놀라운 리더십의 역사를 영영 알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통찰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권력은 결국 징발해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함께하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왕의 물리적 통제력, 시스템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이인자의 연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정짓고 후대에 남기는 기록자의 펜. 당신의 삶이 어느 일기나 이력서에 기록된다면 사람들은 당신의 화려한 성취를 기억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푼 안위와 평화를 기억할까요?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는 어떤 형태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지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